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교재는 그 1% 행정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재 제1편 제8강 8장 공공선택론이 내용입니다. 자, 공공선택이라는 그 연구 접근 방법은 20세기 초에 이제 유럽에서 재정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이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 티올럭이라든가 뷰캐넌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오스트롬이라는 학자가 이제 그 공공선택 모형을 행정학에 적용해서 오늘날 그 가장 그 각광을 받는 연구 분야 중에 그 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공공선택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공선택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공공선택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다, 뭐 이렇게 정의되어 수 있는데요. 그럼 공공선택이 뭐냐 이거죠. 공공선택에 대응하는 말이 사적 선택이거든요. 우리가 사적 선택은 한마디로 해서 시장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신발을 사거나 옷을 사거나 다 시장 선택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공선택은요, 공무원이 어떤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공공선택이죠. 물건 사는 거와 다르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선거 때 어떤 그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그런 그 투표 행위, 시민들의 공공선택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뭐 환경 오염에 대한 어떤 그 행위에 대한 그런 정부 기업들을 규제하는 그런 그 조치를 하는데요. 그런 행정처분 행위, 그거 다 공공선택들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공공선택의 행위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접근 방법들은 그러한 공공조직의 공공선택들은 또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국민들의 투표 행위들은 다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공적 행위다, 이렇게 전제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의 비효율성이 나타날까요? 이른바 복지국가의 폐해로 인한 그 정부 실패 현상, 방만한 재정으로 인한 비효율성, 낭비, 그 다음에 정부의 무한대의 팽창, 이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등장했는데 기존의 접근 방법으로서는 이런 공공선택에 대해서 그런 규범적인 접근, 공익 추구하는 행위라는 단정적인 접근들로서는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공공선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선택론은 이러한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공공선택은 그 핵심이 의사결정이고, 그 의사결정이라는 선택행위의 근원에는 행위자들이 이익 추구 욕구가 존재한다라고 보고서 이 공공선택을 추구하는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이익, 행위자들이 이익을 추구하죠. 이 이익을 효용이라는, 유틸러티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바로 이 유틸러티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요. 이 유틸러티를 극대화하는데, 이 유틸러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코스트는 또 극소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틸러티와 코스트를 그 차이를 극대화시키려는 행위자들의 추구 행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이 바로 공공선택 행위다라고 보면서 행위자들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익과 즉 효용과 코스트를 극대화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특히 경제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전통 경제학의 분석 틀을 얘기하는데요. 전통 경제학의 분석 틀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 신고전파 경제학
특히 이 알프레드 마샬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한계 효용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는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장에서 그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마지막 한 단계 소비에서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를 우리가 마지널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이 한계 효용이죠. 이 어떤 X라는 재화의 한계 효용과 Y라는 재화의 한계 효용의 비율이 X라는 재화의 가격과 Y라는 재화의 가격의 비율과 일치할 때 한계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라고 이렇게 법칙을 정립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선택행위, 각종 시장에서의 물품의 구매행위, 소비행위 이런 모든 행위들의 그 근본 이유는 그 한계 효용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여행을 다닌다고 할 때요. 쭉 A라는 지점에서부터 B라는 지점에서 C라는 지점까지 여행을 했고 다음에 D라는 지점에서로 가는 여행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의사선택을 할 때요. 여행자가 C라는 지점에서 D라는 지점으로 여행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한 단위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한 단위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효용이 있고요. 그것을 마지널 유틸리티라고 하고 그 마지널 유틸리티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서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계 비용이라 합니다. 마지널 코스트와 바로 이 마지널 유틸리티, 유틸리티를 비교를 해서 이 여행자는 마지널 유틸리티가 마지널 코스트보다 크면은 D 지역으로 여행을 하는 이런 소비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그 마샬이라는 학자가 정립한 것이고 이러한 한계 법칙이 지금까지 우리 경제적 분석 틀의 근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원리를 그대로 관료 조직에 있어서의 각종의 공공선택의 의사결정 원리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공공선택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한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린달이라는 학자인데요. 린달은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재정학자로서 이 공공재 공급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교재에 나와 있듯이요. 그 그림 1-8의 공공재 공급의 린달 모형의 그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린달은 이 정부가 공급하고자 하는 이 공공재를 시장에서 A와 B라는 두 소비자가 사용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그 간단한 경제 모형을 분석을 했는데요. 공공재가 왜 시장에서 최적적으로 공급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이 A와 B라는 이 공공재의 소비자가 개인의 그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욕망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만약 공공재의 소비자인 A와 B가 자신의 이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그 소비 욕망을 선호를 솔직히 표출한다면은 최적 공급 수준인 그 Q 제로점에서 서로 그 균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소비가 되고 P 스타점에서 그 균형 가격이 정립이 됩니다. 그러나 그 A와 B 양쪽의 소비자는 자신의 이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를 표출하지 않고도 즉 더 낮은 가격으로
이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유인 때문에 자신의 선호를 표출하지 않게 되면서 공공재의 최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즉 시장 균형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재의 공급 상황에서는 각 시장에 존재하는 공공재의 소비자들이 선호를 표출하도록 하는 그런 유인기재가 존재해야 되고, 그런 유인기재들을 모아서 최적 균형 산출량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옥션이요, 즉 경매인이죠. 그 경매인이 존재해야 되는데, 과연 정부가 현실 사회 속에서 그런 그 경매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공공재의 최적 공급이 시장에서 실패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재 분석에 있어서도 공공재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하나의 시장에서의 사적 선택 행위와 동일한 관점에서 효용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접근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다수결 투표와 그 투표의 역설의 문제인데요. 이 투표의 역설이라는 것은 개인의, 즉 투표자들이죠. 투표자들의 선호도가 이행성을 충족하더라도 이 과반수 투표제 하에서 이 사회적 선호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의 선택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즉 결론적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의제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의제를 어떤 순서로 선택해서 투표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ABC라는 세 개의 그 의제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제가 최적 대안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투표의 역설입니다. 이 투표의 역설은 근본적으로 이제 그 투표자들이 그 선호를 이렇게 시연을 함에 있어서 이 다봉 선호를 가진 투표자가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투표의 역설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이 과반수 투표제라는 민주적 이 정치 체제가 그 개인의 선호도를 최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의사결정으로 이끌어내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지적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그림 1-10에 나타나는 중위 투표자 정리에서 보면요, 이 5명의 투표자가 존재할 때 가운데 정도의 그 순위에 있는 안건을 지지하는 김이라는 투표자가 그 사실상 이 과반수 투표자의 그 안건을 결정하는 결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위 투표자 정리의 그 의미입니다. 이 중위 투표장도 결국 과반수 투표제가 그 어떤 그 투표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선호 표출 체계로서 부적합함을 지적했다라는 점에서 또 의의가 있습니다. 끝으로 그 케네스 에로우라는 학자가 불가능성의 원리를 제시해서 이 학자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데요. 에로우는 결국 이 중위 투표자가 중위 투표자 정리라든가 그 다음에 그 투표의 역설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이 민주정치 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과반수 투표제라는 것이 그 개인의 선호를 완벽하게 표출하는 그런 체계로서 성립하는 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수학적인 분석으로 통해서 입증하였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효용의 극대화라는 분석 틀을 가지고서 이 공공선택
중의 그 하나인 그 투표 행위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관료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공공 선택 행위에 대한 그 경제적 분석을 접근을 시도한 그런 그 학자들의 모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윌리엄 니스카넨인데요. 니스카넨의 모형은 전통적인 윌슨 패러다임의 관료제 조직 을 비판하면서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니스카넨의 모형은 근본적으로 이 관료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선택은 관료들이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즉 관료의 효용 함수는 fx라는 이런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료의 효용이라는 효용은 어떤 그 봉급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조직 규모라든가 뭐 뇌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등등등의 여러 가지 부가적인 수익들이죠. 이런 그 수익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함수이고요. 이런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관료의 기본 공공선택의 동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료들은 이 공공선택 행위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민간 기업과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민간 기업은 옷을 생산하건 음식을 생산하건 이걸 생산해서 시장에서 판매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가지고 수입을 얻는 그런 거래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료 조직은 그렇지 않죠. 도로를 건설한다고 해서 도로의 사용료를 민간 사용자로부터 받아가지고 도로 건설의 비용을 충당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료 조직에는 비용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료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즉 예산을 어떻게 해서 조달하는가요? 사용자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법부로부터 조달을 하죠. 이 본 강사도 과거에 그 공무원으로 그 관료 정부 조직에서 근무할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예산기관뿐만 아니라 국회와 끊임없이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한 본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과 다른 원리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관료들은 공공재를 생산하는, 즉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 있을 때 그 총 비용보다 이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토탈 베너핏이죠. 총 효용, 사회적 총 효용이 0보다 크다. 최소한 같다. 이 수준만 되면은 이 공공재는 생산할 필요가 있다. 라고 입법부를 설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설득이 되면은 개별 공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들을 산출해서 어떤 그 이윤이 극대화되는, 즉 한계 편익이죠. 마지널 베너핏이 극대화되는 그런 수준에서 공공재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탈 베너핏이 토탈 코스트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수준까지 공공재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림 1-11 수준이죠. 11에 소개되어 있는 그 그림 A를 보시면요. 토탈 베너핏과 토탈 코스트가 교차하는 점까지 공공재 생산량이 증가해서 사실상 상당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최적의 생산량인 Q0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공재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맨날 그 자치단체에서 보도블록을 갈아 끼운다라는 그런 그 많은 그 비판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공공재의 과잉 공급 사례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걸 느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보도블록을 깔거나 도로를 건설하거나
이런 모든 공공재의 공급 행위에 대해서 관료 조직은 결코 그 공공재에 대한 공급 대가를 시민으로부터 받아서 생산에 투입하는 이런 구조를 하지 않고 입법부로부터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조달을 해서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산은 크면 클수록 조직 규모가 커지고요. 그에 따른 뇌물이 더 많이 들어오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효용을 극대화하는 원리에 의해서 관료 조직은 끊임없이 공공재의 생산 수준을 늘리려고 합니다. 마치 그 니스칸에는 이러한 관료제 조직 내에서의 관료들의 공공재 공급에 관한 공공선택 행위를 1차 공급 1차 독점자, 차별적 독점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에서 이제 이 독점자의 그 시장 공급은요, 우리가 결국은 이 수요와 우리가 이게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이죠. 여기서 시장 최적 공급 수준에서 일어나면요, 여기가 소비자 잉여가 되고요, 여기가 그 공급자 잉여입니다. 여기가 공급자 즉 생산자 잉여고요, 여기가 소비자 잉여죠. 사회적으로 이 균형 산출량과 균형 가격에서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가 극대화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산출량이 늘어나고 가격은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소비자 잉여가 쭉 줄어들고 생산자 쪽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점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그 보통 이 가격은 상승하면서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쪽으로 이렇게 전이되는 이런 그 현상 때문에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이 공공재의 공급에 있어서도 관료 조직이 독점적 위치에서 공급한다라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감소되면서 관료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쪽 현상을 발생시킨다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그 던레비가 주장한 관청 형성 모형입니다. 이 던레비는 이 그 니스카넨 모형의 이 효용 함수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관료들이 이런 그 봉급이라든가 공공재의 공급 수준을 극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그 1차적인 그 단조 증가 함수의 효용 함수를 갖고 있냐 하는 그 니스카넨의 전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요. 이것은 사실상 관료마다 좀 다를 수 있다. 특히 관료의 계층 내에서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에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관료 중에서 그 하급자들은 그 공공재의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부가적인 이득들을 더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위자들, 의사결정의 상위층에 있는 그런 그 최고관리층 계층들은 예산 규모의 어떤 그 증가보다는 어떤 그 조직의 형성 또는 자기 부하 직원의 증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부가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던레비는 그 관료 조직 내에서 상위 관리층과 그 다음에 하급 관리층 가의 어떤 그 선호 함수의 차이, 그리고 이 조직마다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통제 조직과 전달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행정 조직이 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크게 이제 전달 조직과 통제 조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전달 조직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공공재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런 조직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찰청이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경찰청은 예산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지역에 있는 CCTV의 설치 대수를 늘리고요. 그리고 각 파출소들을 늘리고 그런 공공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직접적인 부가이득이 생깁니다. 그러나 통제조직의 대표적인 예인 현재 예산 배분기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라든가 또 안전행정부 같은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대규모의 교부금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안전행정부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증가한다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떤 효용을 증가시킬 유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달 조직이냐 통제 조직이냐의 속성에 따라서 예산 규모, 즉 공공 서비스의 공급 규모의 증가에 따라서 무조건 효용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단일한 전제는 좀 현실 설명력이 떨어진다라고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던내비입니다. 그래서 던내비는 이런 최고 관리층으로 갈수록 관청 형성을 증가시켜 가지고 이 참모 조직이 증가한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한 현실 설명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책임 운영 기관인데요.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책임 운영 기관의 설치. 이것은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고급 관리층들이 어떤 자신의 부하 조직들을 은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집행 기능으로 분리하고 그 집행 기능을 참모 기능으로서 사실상 책임 운영 기관이라는 형태로 운영을 해서 자기의 하부 조직을 늘려가는 이런 체제를 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현실 설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뷰캐넌과 틸럭의 비용 국사화 모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클럽제라는 특수한 재화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클럽제는 이 공공재와 조금 다른데요. 마치 도로처럼 사용자가 증가할 때 혼잡 비용이 발생하는 재화를 이제 보통 클럽제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럽제와 같은 재화는 그림 1-13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개인 편익이 일정 수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가 너무 과밀해지면서 오히려 불편함이 발생해 가지고 개인의 편익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또 늘어나면은 1인당 개인 비용은 급격히 감소하는 우하향하는 감소 함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럽제의 경우 이제 최적 생산 규모 내지는 최적 사용자 수가 개인 비용과 개인 편익의 차이가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뷰캐넌과 틸럭의 비용 국사화 모형입니다. 즉 뷰캐넌과 틸럭의 비용 국사화 모형은 어떤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도 무조건 그것이 공급의 결정이라는 것이 어떤 공익이라는 추상적 목적을 위해서 당위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런 공공재의 사용에 따른 그런 개인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을 해서 한계 편익의 차이가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공급돼야 되지 무조건 최대의 공급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 선택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한 다양한 모형을 소개를 했습니다. 공공 선택론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듯이 투표 행위건 관료 조직의 공공재 생산 공급의 행위든 다 개인을 단위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통해서 계량화를 시도하는 것이고요. 그 계량을 통해서 일반 법칙을 정립함으로써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공공선택론의 아예 특징입니다. 오늘날 이 공공선택론은 행정학의 과학성을 증진시키는데 획기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미시적인 이런 분석이 과연 개인의 분석이 조직 전체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라는 이런 그 한계가 있다는 점 명백히 인식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선택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이 접근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선택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